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용정부터 일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잘 쉬셨는지요? 저희들은 추석이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별세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리즈 트러스라고 여자 총리가 영국에서 새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되게 우리 관심사가 이제 주변 4강,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데 이제 관심이 국한돼 있고, 그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독자들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대륙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말은 유럽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지금까지 존립해온 여러 가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럽이라는 지역에 속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 그냥 북미 대륙과 유럽의 가교 역할 내지는 균형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적 역할을 쭉 해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대영 제국이 옛날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이제 국력이 찌들어들었죠. 일본처럼. 그런 와중에 지금 총리가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게 뭐 총리가, 여자 총리가 세 번째로 그러네요. 세처하고, 그 다음에 메이 총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 총리인데, 이걸 뭐 선거에 이겼다고 본인은 즐거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보수 여당으로 봐서는 아직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 태산이냐 그러면 이 선거 전으로 좀 되돌아가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경쟁자 후보가 순핵이라는 인도계 출신이었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거의 뭐 재산이 1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투표가 아니고 보수당 내에 보수 당원들끼리 이제 투표를 해서 총리를 결정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제 보궐선거 같은 계획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데 이제 14만 명의 보수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리즈 트러스가 8만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 되게 8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순핵 후보가 6만 정도. 그래서 뭐 큰 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뭐 적은 표차라고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선거 이전에는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는 순핵 후보가 훨씬 더 지지율이 높은, 그러니까 보수당이라든가 중도라든가 전체를 아울러 봤을 때 트러스보다는 순핵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는 오로지 이제 보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당원들이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리즈 트러스 이겼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보수당원들이라, 영국의 보수당원들이라 하게 되면은 영국의 이제 전 인구를 갖다가 이제 좌우로 딱 벌려놨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하는 투표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강성 발언, 내치라든가 외교라든가, 그 다음에 경쟁책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철저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영국의 전통적 보수들은 이 여자를 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긴다고는 되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더 걱정이죠. 과연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을 누르고 보수당이 또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생겼더랬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영국의 이제 사정이 좋지가 않죠. 인플레이율도 10%, 유럽에서 가장 이제 높은 인플레이율에다가 국력은 뭐 나날이 지금 쇠락하고 있지. 그 다음에 산적한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총선 이길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특히 이 여자, 이 리즈 트러스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호감도가 전혀 높지 않습니다. 영국 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철저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게 전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지지한다가 한 14%, 이래서 해봐야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이 여자를 싫어한다는 게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총선을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부 영국 시민들은 차라리 이번 선거에 졌던 순핵 후보가 더 다행이다. 괜히 이런 전국에 총리 돼봐야 다음 총선 이길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역사 이름을 남길 이유도 없을 거다. 그런 식의 이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핵 후보가 워낙 이제 부자, 그 다음에 뭐 재산이 1조 가량 되니까 기득권 중에 이런 기득권이 없죠. 근데 둘 다 기득권 맞습니다. 둘 다 옥스퍼드 출신인데다가. 근데 아마 선거 그 투표에 경쟁을 하는 그 와중에서는 아마 트러스 후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모양이에요. 같은 기득권은 기득권인데 그 가치를 굉장히 차별했던 모양입니다. 나올 때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이렇게 순핵 후보가 엄청난 그런 뭐 돈이 들어간 치장된 옷 같은 거라든가 보석류 같은 걸 몸에 치르고 다음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했고, 자기도 옥스퍼드 나왔습니다만 고등학교까지는 자기는 공립학교를 나왔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약간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어떤 전술이 일부는 먹혀 들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보수 당원들이 이제 이 사람을 다음 차기 총리로 이제 뽑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이 사람이 보수당 내에서 소위 말해서 사회민주주의적 색채를 진 보수당 내에서는 약간 좌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부터가 좀 좌파인데요. 아버지는 이제 수학 선생이고 자기 어머니가 노동당 골수 당원인데 뭐 약간의 간부 역할을 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과거에 반핵 운동에 참가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친구도 학교 다닐 때 무슨 민주당 계열의 그런 어떤 학생 조직에도 들어갔었고, 심지어 세처 총리 이제 반대 운동에도 가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번 캠페인에서 이제 세처주의를 갖다 계속 이제 되풀이하면서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또는 개성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고, 말투라든가 제스처라든가 그런 의상에서도 세처를 이제 흉내내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층한테는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먹혀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걸 어필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 그 여자의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편력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 여자가 정통 보수인가 하는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아마 캠페인 중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순회 후보가 왜 당신은 뭐 겉다르고 속다르냐, 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보수당 내에서 이런 이제 위기 국면에서 또 내하고 붙으려고 하니까 왜 또 이런 또 갑자기 이제 강경 보수주당 일입장을 취하느냐, 이거는 정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정책적 좌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본인의 신념이라든가 철학적 기초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공략을 받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빠져나갔냐면은 뭐 이게 구구절절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젊을 때 약간 좌파였다. 그런데 정치 경력을 쌓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또는 젊을 때 갖고 있던 그 생각이라거나 행각이라는 게 결코 옳은 게 아니었다는 걸 갖다가 깨달았다 라고 깨끗하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상대방이 계속 공격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자꾸 주저리 변명을 하게 되면 꼬투리가 잡힙니다만, 이 여자는 아예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그냥 쉽게 수긍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점을 꼬집어서 싸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치 활동을 쭉 하면서 지난 정권 때 이제 외무장관까지 했죠. 존슨 총리 있을 때. 그런데 이 같은 내각에서 이 순핵이라는 사람은 재무장관을 했는데, 이 재무장관이 조금 이제 머리가 너무 빨랐던 게, 총리가 인기가 없어서 사회를 할무립되니까 이 친구도 차기 총리를 놀리고 재무장관직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당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배신자적인, 저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다. 보리스 존슨이 자기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했으면은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그때를 틈타서 인기가 없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보겠다라고 이제 재빨리 뛰어나왔다는 거죠. 그게 당내 중진들이나 소위 이제 그 보수당 내에 극히 강경 우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배관시하게 되는 그런 뭐 오점을 남겼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 여하간 어떤 이 여자 이기게 됐는데, 구체적인 정책 어떤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EU에 잔류할 건가, EU를 탈퇴할 건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당 쪽에서는 이제 강경 보수는 탈퇴하자. 그다음에 약간 중도나 좌에 속하는 사람들은 EU에 계속 잔류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여자는 인류 잔류파에 속했습니다. 근데 외무장관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입장을 바꿔버리죠.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가 완전히 이제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입장을 180도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EU하고 영국이 이제 빠져나갈 때, 브렉시트 빠져나갈 때 북아일랜드 문제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와 함께 영본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아일랜드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으로 좀 모호한 굉장히 이제 민감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EU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북아일랜드와 EU와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걸 갖다가 전제 조건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걸 뒤엎어버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래 EU 잔류파였던 이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 지금 현재는 총리, 이 여자도 이제 완전히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EU 국가들은 굉장히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아일랜드 협정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일단 원래 합의했던, EU와 합의했던 내용에 번복했다라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국 정치를 조금 더 소상하게 논평할 때 그때 다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문제가 일단 내치의 문제인데 지금 경제가 엉망이죠. 그래서 이걸 근데 어떻게 지금 살려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뭐 인프라, 뭐 10%를 넘는 인프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전기세 난방비가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여름철이니까 난방비라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에어컨을 돌리더라도 그건 전기세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얼마나 급하게 오르냐면은 지난 그러니까 6월하고 7월 비교해 봤을 때 불과 한 달 만에 전기세가 69%가 올랐습니다.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10,000원 내다가 17,000원 가량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지하지 못하면은 아마 이 굉장히 단명으로 끝날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약이나 그다음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수락 연설이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이제 기득권 옹호, 기업 친화적인 그런 발언들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어떤 지나치게 우파지향적인 그런 어떤 정강 정책 가지고 다음 총선에 중도파를 흡수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전 세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다 중산층이 몰락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층민만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오로지 성장기죠. 기업 친화적인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는 그런 사회적 저층, 하층을 끌어안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이게 정강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총선에 질 게 분명하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안을 내밀었냐면 이제 감세, 세금을 줄이겠다는 거죠. 이거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거는 작은 정부를 제한하겠다. 이거는 물론 이제 큰 정부를 제한하는 좌파하고는 당연히 반대되는 그런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세 정책을 내놓는 건 당연히 이제 당연한 거고요. 우파로서는. 근데 이 감세가 물론 중산층이나 사회적 하층도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기업의 자본소득세 뭐 이런 데서 부담을 덜어주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원활히 하겠다.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 사람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에만 친화적인 그런 정책만 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뭘 어필을 하느냐. 이제 국민보험료 이걸 갖다가 증액하는 걸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정 악화가 되니까 기존에 영국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대중들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단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부가가치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상품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무려 20%인데 이걸 15% 정도로 줄이겠다. 근데 20%에서 불과 5% 줄인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존에 이제 그 언론이나 그 다음에 야권 이런 데서 너무 기업 친화적이다. 이미 한물간 이제 성장기죠. 세츄리즘 같은 걸 지금 부활시켜봐야 세츄리즘이 성공을 보던 그 시절하고 지금은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래 이런 상태에서 그냥 세츄리즘을 갖다가 되풀이해서 그때 영광을 구현하겠다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어떤 아마 자구적인 노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그런 비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더 이제 중도지향적인 여하튼 이제 표를 따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를 치더라도 일단 다음 총선의 캠페인에서는 분명히 중도파 그다음에 사회적 저층을 끌어안는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공작을 해야 될 때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자가 워낙 이제 순식간에 노선을 바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전술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 유연성 이런 정치적 유연성을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체화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도 그냥 질 것 같은 그런 캠페인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중도적 입장인 사람들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이룩하지 못한다면 다음 캠페인 이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현재 위기를 영국이 안고 있는 이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 여자 총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외교나 이제 국방 이런 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 쪽 뒤지다 보니까 이 여자가 좀 영국제 전차에 올라탄 게 있더라고요. 전차장처럼. 올랐다가 뭐 겨울철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타고 굉장히 좋아하는 이렇게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띄웠는데 뭐 우파다 보니까 뭐 이제 항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장갑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올라타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니까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함께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죠. 오히려 미국보다 더 뚜렷하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다. 더 이상 얘들하고는 상대할 이제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 중국과의 어떤 디커플링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전에도 그런 뜻을 비췄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이게 또 남자가 아니고 여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튈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도 바짝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브렉시트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많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근데 영국 국민들이나 이제 영국의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제적 위기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손실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감안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에서 떠나자라는 게 그렇게 정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크게 넓게 이야기해서 서구 가치란 측면에서 여전히 EU 국가들과 가치를 공유하는 건 확실합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서구 진영에서 여전히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다만 EU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이 빠짐으로써 프랑스와 독일이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릴지는 모르겠으나 EU라는 집합 체로스의 역량은 이제 훨씬 더 떨어졌다고 해야 되겠죠. 영국이라는 큰 덩치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래서 이 EU의 이제 향배 또는 미래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일단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벗어났다고 해야 될까 그런 측면인데, 왜냐하면 영국이 EU 안에 있을 때는 자국의 이해에 반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의 법령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어찌할 도리가 없죠. 예. 그럼 이제 EU에서 만들어지면 공동 안보 정책이라든가 공동 경제 정책, 관세 정책 이런 게 만들어지면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근데 거기로부터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영국이. 오히려 미국과 더 이제 원활하게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많이 남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국에서 봤을 때 유럽이 과거 같지가 않다. 영국의 이제 우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경쟁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하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관계인데, 그러면 영국은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는가? 결국 인도 태평양, 아시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2차 대전 전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약화됐죠. 약화됐고, 이 동남아 국가들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자신들의 어떤 그 독자적인 지역 이익을 견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나라에 빠져가지고 거기다 몰빵하는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볼 때는 좀 괘씸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라는 게 철저하게 러시아나 중국의 이익에 빠질 만한 그런 계제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마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입지를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겠다 하는 건 이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맹 국가가 누구겠는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2020년 10월 달에 일본하고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또는 이제 경제연대협정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경제 통상 분야뿐만 아니고 안보라든가 국방 군사 관계까지 아주 긴밀히 협력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10월이니까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굉장히 다방면의 분야에서 양 국가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좀 쇼킹한 뉴스였는데, 영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파다하게 떴습니다. 과연 영국이나 일본이 미국을 앞지른 그런 이제 군사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차세대 전투기를 갖다가 공동 개발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 효용성이 있는 효율적인 또는 전투력이 강한 기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심이 갑니다만, 일단 일본으로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기 체계를 전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한다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영국하고도 협조하는 게 그래 나쁘진 않다. 그리고 영국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면 이제 고급 차종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롤스로이스 회사가 항공기 엔진은 여전히 세계 탑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JAL이라든가 일본의 이제 민간 항공기 안에도 롤스로이스 엔진을 쓰는 기종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어떤 기술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영국하고 일본이 지금까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공동 전투기를 개발한다. 기체를 똑같이 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뉴스가 뜨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냥 해보는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고 지금 이미 연구진이 만들어져서 이제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R&D 단계에서 이제 좀 더 굉장히 깊이 들어간 그런 단계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세상 사람이 이제 한 2년 전부터 신영일 동맹이 탄생한 게 아닌가. 영국과 일본이 과거에 19세기 초처럼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몇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거, 러시아가 19세기 이래 20세기 초까지 계속 남하하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그걸 견제하는 정책을 쭉 써왔죠. 그런데 동북아까지 가게 되면 영국에 영향력을 끼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본하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 다행히 이 영국이 찝은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두 나라를 다 제껴버리죠. 그 다음에 진정한 아시아의 맹주로 등장하면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1차 대전 때는 연합국 편에 섰습니다만, 연합국 편에 승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승전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2차 대전으로 다시 이어졌고요. 근데 그 전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영일 동맹이 소위 말해서 이 동북아의 어떤 균형 역할을 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축을 하는 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배후에는 또 미국이 있는 거고요. 그때는 미국과 영국이 부분적으로는 경쟁합니다만, 여전히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입장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일 동맹이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 때 발틱 함대가 박살나는 것도 스웨즈 운하를 갖다가 영국이 차단해서 그 함대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함대가 희망봉을 돌아서 남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갖다가 이제 항행하다 보니까 일본 군대하고 만나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무참한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이 일본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 전투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국에 이제 쇠락해가는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외교력, 군사력,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좀 더 만회해 보겠다라는 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영국이 한국에도 꽤 많은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냥 중국에 몰빵하는 이런 대기업들, 그 다음에 친중 정부가 좌우 보수, 그 다음에 진보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 이걸 영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이던가요? 작년에 퀸 엘리자베스 호가 막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항모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거절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만 활동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영국 애들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앵글로색슨족들 뒤끝 굉장히 장렬하거든요, 뒤끝. 그리고 굉장히 거칩니다, 애들이. 그 표현이라든가 이게 말이 영국 신사지, 그건 옛날에 책에 나온 이야기고, 실제 외교 무대에서 영국이라는 게 굉장히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들이 이제 모욕을 당했다든가 문제가 생긴다 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보복을 가죠. 그래서 지금 한국을 굉장히 이제 고깝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국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일본과의 어떤 그런 군사관계, 그 다음에 경제관계를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이 이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런 관계와의 관계를 강화하지 않고 여전히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를 취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다가올 재앙이라는 것은 아마 20세기 초반에 한일 합방에 준하는 그런 가혹한 결과가 한반도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컨대 한국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외교적 식견을 갖고 있었다면은 일본한테 잡혀먹지는 않았겠죠. 자, 왜냐면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도와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라고 라는 게 영국과 미국이 의도했는데, 한국이 그 당시에 조선이 그걸 못 알아듣고 말귀를 못 알아듣다 보니까 아간파천, 그 왕이, 조선의 왕이 무슨 러시아를 영사관에 피신하고 이런 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테오도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그럽니다. 제가 조선놈이란 건 뭐 쥐새끼 같은 놈들이다. 아무리 이야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일본 너가 걔들 잡아먹든지 정복을 하든지 식민지 하든지 난 알 바이다 라고 다 이제 손을 뗀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츠와 탭트 조이라는 게, 그게 미락이라고 하는데, 미락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취하는 이제 수순이죠. 미국이 필리핀에 대해서 영향권을 행사하는 걸 갖다 일본이 인정하고,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강탈을 하든지 잡아먹든지 영향권에 두든지 하는 걸 미국이 묵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제정치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재앙이 닥쳤나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36년간 식민지 지배. 근데 이번에 만약 똑같은 그런 굉장히 비슷한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지금 맞붙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국가 한국이 거기서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갖다가 계속 제한적으로만, 기회주의적으로만 활용하고자 한다면은 아마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재앙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기 직전에 제가 오늘 나온 서울신문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자는 이런 걸 썼더만요. 조선족이 한국의 경제 발전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끌어안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신문의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자칫 잘못하다가는 20세기 초반 1905년, 1910년 한일 합방 반드시 다시 그 형태가 재판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점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영국의 이야기가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국이 일본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맺고자 할 경우에 과연 한국의 외교적 자편은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건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